2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향길에 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의 득표별 의석수 배분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을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펀드. 그런데 실상은 부실한 내용과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기부를 목적으로 한 펀드 가입 강제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고공농성 끝에 얻어낸 단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젠 대놓고 현금을 주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사업주도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국정감사. 역시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부실 국감의 현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면서 마이웨이 행보를 걷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에 대해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당 득표별 의석수 배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향길에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2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연휴 기간 동안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호소했는데 현장을 노지민 PD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역, 귀향길에 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2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정의당, 녹색당은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유권자 과반수의 표가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짜고 치는 정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참된 정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총선에서의 사표 비율을 보면 17대 50%, 18대 47.1%, 19대 46.4%로 투표수의 약 절반이 죽은 표로 남았습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54석에서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정당 득표별 의석수 배분입니다. 예컨대 300석을 기준으로 A정당이 30%, 즉 90석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나머지 60석을,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일 경우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결정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주인 내달 2일에 열립니다. 각 정당은 연휴 기간 동안 의석수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캠페인에 참여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는 시민들을 향해서 추석 연휴 동안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장애인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례대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너 취업은 언제 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이런 얘기보다는 한국 정치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아무래도 선거제도 때문인 것 같다.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반영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을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펀드. 실상은 펀드가 아니라 원금도 수익금도 없는 기부였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선의에 숨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KB하나, KB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은 청년 실업 문제를 돕기 위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제안하고 기금까지 내서 화제가 된 청년희망펀드입니다. 청년희망펀드는 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상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에 적용되는 15%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로 모은 기금은 곧 만들어질 민간재단에서 운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금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민간재단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금의 사용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의 성격을 띈 채 이름만 펀드여서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은행 직원들도 기부를 목적으로 한 전무후무한 펀드에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펀드를 운영 중인 한 은행 담당자는 지시가 내려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찾는 사람도 없고 비중을 크게 두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첫 가입 신청을 받은 21일 임직원에게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제 기부 논란이 일자 KB하나은행은 다음 날 다시 메일을 보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가입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기부를 강요하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펀드의 제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그런 노동개혁안들이 사실상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제안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 문제라든지 지금 그 산업구조 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라든지라는 부분들이 폭넓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청년 실업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청년 구직자들조차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희망펀드를 통해서 재단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재단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설명이 없고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도 설명이 없고 그 재단을 통해서 과연 청년들한테 어떤 걸 해주겠다는 설명도 없이 그냥 만들면은 청년들은 과연 그게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기는 좀 어렵죠.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면 정규직을 늘리는 게 좋겠고 정규직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인턴에서 생활임금이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신문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놓고 현금을 쥐어주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업주도 나타났습니다. LG U+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고공농성 끝에 얻어낸 단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장이 동원한 돈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U+ 분당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손모 씨는 지난달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 회사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조합원을 대신할 신규 인력을 잔뜩 뽑아놓았고 업무의 상당량을 도급에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길었던 파업과 적어진 월급 탓에 생활고가 고민이던 노조원 6명을 사장 김모 씨가 불렀습니다. 사장 김 씨는 노조원들에게 다시 도급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최고의 조건이 그거다, 혜택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 노조는 탈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그건 저한테 했거든요. 다른 조합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G U+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희망연대 노조는 어제 김모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성남고용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주가 고용관계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김 사장으로부터 노조 탈퇴를 종용받은 6명의 조합원 중 손모 씨와 정모 씨는 노조 탈퇴를 거부했지만 노조를 탈퇴한 다른 4명에게는 탈퇴 다음 날 바로 약속한 돈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고공농성까지 벌인 노조는 투쟁 끝에 올 5월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임단협 체결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노동자들은 주말, 휴일 노동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과 소정 근로시간 내에 최대한 업무를 할당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급기사로 돌아갈 것과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사측의 회유는 단협 체결 이전으로 고용 형태를 되돌리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노조조합원 손모 씨는 노조에서 탈퇴해 도급기사로 돌아가면 당장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 도급으로 가면 어떤 4대 보험이나 뭐 어떤 사고 나서 다쳤을 때 받는 그 산재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받죠.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불안, 고용 안정 그런 게 되게 불안이죠. 나가면. 분당 고객센터가 실제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단협을 부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센터를 직접 찾았지만 김모 사장은 휴가를 떠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소문난 잔치엔 역시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면서 대형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국감 파행과 피감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국감을 진두지휘해야 할 양당 대표는 오히려 국감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은필 기자가 이번 국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3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국감이었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많았던 국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론을 뒤흔들 대형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 파행을 반복했고 피감기관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 그리고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부실 국감의 구색을 맞췄습니다. 이에 17년째 국감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홍금의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는 국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휴일에 보좌진들이 나와서 다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방이 너무 많고요. 일찍 퇴근하는 방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지역구가 있어요. 다들 진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감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홍 집행위원장은 또한 이와 같이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원인으로 양당 대표의 책임을 꼽았습니다. 여야 대표가 국감을 진두지휘하고 총괄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감 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강조한 오픈 프라이머리 띄우기에 골몰했고 거기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까지 겹쳐 국감 이슈를 흐렸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혁신안 통과를 강조하며 대표직을 거는 재신임 카드까지 꺼낸 바 있습니다. 한편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에서 번번이 부딪힌 것도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루 종일 국감이 파행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전반기 국감에서 복지위에 주어진 국감 기간은 현장 시차를 제외하면 단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여야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고 결국 하루 종일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일이란 짧은 기간 중 하루가 날아간 셈입니다. 이런 일은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야당 간사가 전부 다 합의를 해서 국감 때 증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은 요 근간에는 없었었는데 그 19대 들어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더니 올해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국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매우 실망스럽죠.
이 외에도 부실 국감의 원인으로 촉박한 감사기간, 정부의 비협조 등이 제기되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직접 국감을 진행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할 권한까지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게 그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제도나 법을 만들면 되는 건데 똑같은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국회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적이나 제도적인 걸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한테 수사권이나 조사권까지를 줄 게 아니고서 자료 요구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 요구권은 기간을 강화한다거나 시기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안 주려고 맘먹으면 안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재량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입법의 미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의원들의 마음이 바빠지는 만큼 후반기는 더 맥 빠지는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에 대한 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서 정치적 단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이웨이 고집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잘 계셨고요. 예.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적 승부처죠. 오픈 프라이머리.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관철될까요? 김무성 대표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뭘 봐도 알 수가 있냐면요. 오늘 서울공항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울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UN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UN 총회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출국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무성 대표는 파주에 이산가족 그 분들을 갖다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느라고 서울공항에서 환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김무성 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선택이었죠. 이런 모습은 사실상 그 호사가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친박계에 대한 그리고 또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계속됐다. 혹은 그런 의지를 청와대한테 강력히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청와대와 친박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또 놓고서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구에 가서 민심들을 모집한 민심들을 갖다 이렇게 알아본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그 청와대와 대통령이 대구에서 물갈이를 하겠다. 근데 그 물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같은 데에서 지금 이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나온다면은 다시 안 나오고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당선되는 것, 거의 공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대구의 민심이 대통령이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누구든 대통령이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눈여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전력공천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란 말이죠.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자면 김무성 대표의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렇지만 친박과 청와대의 의지도 확고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충돌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은 어쨌든 한석도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됩니까? 이걸 서로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일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전략공천은 한석도 없다. 그럼 상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한글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전략공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쪽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나는 전략공천은 한석도 하지 않겠다.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와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의 전략공천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로까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그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보좌진 스스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김무성 대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그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는 빠져 있으니까요. 전략공천은 한석도 없다. 이 말 그 자체는 내가 하는 전략공천은 없다인지 청와대가 하는 전략공천은 없다인지 새누리당 전체에서 하는 전략공천은 없다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주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그 친박계 의원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표현은 아마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약간 후퇴하면서 전략공천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친박의 내려꽂는 낙하산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는 말인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청와대와 너무 각을 세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말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도 퇴로를 차단하는 말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은 약간 물러났지만 또 퇴로를 차단했다.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은 또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갖고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실제로는 새누리당의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그런 해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광고 중에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확고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의 이 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한 말로 읽혀지는 것이고, 친박계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퇴로를 모색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일단은 당대표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세게 싸우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도망갈 수 있는 출구들을 자꾸 자기네들이 입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진짜로 갈라선 것 아니냐는 이런 지금 예측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갈라서는 수준으로 네.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해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해석들이 맞는 거라면 갈라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무릎을 어떻게 꿇을 것인가, 폼나게 꿇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야말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김무성 대표는 그 자기 사위권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딸도 걸려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찌라시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특정한 청와대의 수석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런 음모론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차후의 정치 생명을 갖다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김무성 대표한테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무성 대표에게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비밀 회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했다고도 합니다. 네, 예.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이 때문에 메가토큰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금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그 정말 반전이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그 선택이라면 네. 뭐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김무성 대표 측에서 전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걸 받아들이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양쪽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들의 강력한 반발을 명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계 예봉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올릴 수가 있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두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동병상련이거든요. 네. 실제로 똑같이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 지도력은 의심받고 있고, 그리고 공천에 대한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책과 권리도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오늘 또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행보들까지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폼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양 대표가 정치 어떤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선택이 된다면 총선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총선 국면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 유엔 총회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회동에는 의미심장한 어떤 그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 지적해 주신 대로 추석을 앞두고 아니면 내일이나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모임이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추석에서 전국에서 모인 이 귀성객들 사이에서 뭔가 회자될 건 분명한데, 뭔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단전 카드로서의 서로의 빅딜을 선택을 이미 했다면 추석 전에 그걸 터뜨리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서 추석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민심을 갖다가 좀 따져보기도 하고, 추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양 대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빅딜을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후에 전국이 꾸려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지금 굉장히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민감한 게 하나라도 더 터져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도만 그 탈당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면 이후에 전국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이 되고요. 총선은 물 건너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섣부르게 어떤 선택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 다양한 그런 그 분위기들을 갖다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추석의 여타의 것들은 아마 빅딜을 하기 위한 어떤 여론을 흘려보는 그런 것들로 그 활용을 하면서 추석 이후에 그 당내의 분위기라든가 또 비주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친박계들의 의원들의 어떤 선택들을 보면서 뭔가의 그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정치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적확한 것 같은데, 끝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 어쨌든 뭔가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물러나서 그 자숙을 하면서 새로운 또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금 이 한번 잡은 기회, 지금 뭐 많이 물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다잡으면서 새로운 반전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길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전자의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호흡을 고르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예를 들어보더라도 정말 거의 손에 움켜쥐었던 대권의 꿈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암담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틀어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이웨이 행보를 당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재벌 개혁도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김신동 감독이 담아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